2021년 지역개발학회 충기학술대회 전문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 접근성입니다. 우선 세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찬성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태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권성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문입니다. 그리고 철도기술연구원의 엄진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숙입니다.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박건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건수입니다. 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그 발제는 우리 김찬성 박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우리 말씀드린 토론자 순서대로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발제한 내용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따로 요약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오늘 할 내용은요, 교통 접근성이 증가. 이게 교통 투자의 효과인가, 아니면 토지 이용 변화의 효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연구에서 교통 접근성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추정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교통 투자 효과냐 아니면 토지 이용 변화의 효과인가를 가늠해 보는 그런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그 사례는 지역은요, 전국입니다. 전국의 시군구,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한 250개 정도 있는데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과연 가치 개념을 적용한 교통 접근성 추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교통 투자로 교통 접근성을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에비던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시군구로 추정을 하되 한 해년도만 추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가지고 시계열적으로 한번 그 값이 안정적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가늠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간 교통에서도 이제 교통수단이 여러 개 있거든요.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로 갈 수도 있고, 일반 철도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4가지 수단이 고려될 수 있고, 이 수단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시간의 경쟁력, 그 다음에 비용 경쟁력, 이런 베리어블들이 넣어가지고 과연 추정이 되느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6년, 그 다음에 2030년, 40년까지 교통 접근성을 추정하는데, 과거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정부에서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 정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10년 전후로 기업도시, 그 다음에 10년 이후로는 행복도시, 이런 큰 거시적인 그 토지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추정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접근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접근성을 추정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접근성의 개념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접근성은 모빌리티 베이스 액세시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곳에서 예를 들면 회사까지 아니면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딱 결정되어 있는 가운데 걸리는 시간,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 모빌리티 베이스 액세시빌리티라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 2-1, 2-2, 2-3인데요. 어떤 도착지를 딱 이렇게 디파인 하지는 않고 출발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기반의 접근성, 아니면 한센터의 접근성, 유틸리티 베이스 접근성,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한센 타입 접근성으로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가지는 기회의 양. 내가 I라는 지역이 있는데 I라는 지역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지는 접근성의 양. 그래서 그 어떤 양으로 표현은 되는데 어떤 도착지를 아까 클래스 1처럼 지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클래스 1과 나머지 클래스 2 이쪽은 굉장히 다른 개념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리고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네 가지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이해하기 편하다 그런 느낌이고 2-1은 내가 출발 지역에서 예를 들면 30분 이내에 병원이 몇 개나 분포되어 있느냐 아니면 40분 이내 분포가 몇 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이제 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은 이제 그 본 연구에서처럼 이제 유틸리티 기반 아까 상호작용을 가지는 양, 이 포텐시얼을 좀 더 그 손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더 개량화한 게 그 마지막 2-3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클래스 2-2를 일부 좀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내용은 2-3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성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KTDB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가지 수단을 고려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경제적 접근도 추정하는 한센 타입의 접근도는 그 모형식 1 하단에 있는 식을 써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형식 2는 모드 앤 데스티네이션 초이스 모델에 의한 로그섬 접근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한센 타입 접근성을 계산하기 전에 아까 그 2005년부터 16년까지 이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각각 수단에 대한 통행 시간과 통행 비용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데이터 셋이 얼마나 리저너블 좀 합리적인가 해가지고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도로 통행 시간이 도로가 계속 건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 그 통행 시간이 이제 그 에버리지 이건 시군구 IG의 쌍간의 에버리지를 만든 값입니다. 에버리지 값이 당연히 투자를 하니까 감소가 되죠. 특징은 2010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그다음에 10년부터 16년까지는 아주 적은 폭으로 감소한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경제적 접근도도 상당히 그 10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그 철도의 통행 시간인데 철도의 통행 시간은 2005년도에 이제 그 KTX 경부선 개통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 10년에 이제 뭐 전구간 개통이랄지 그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확실하게 도로보다는 더 그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2016년 쪽에는 수소 SRT랄지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가 좋아져 가지고 통행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철도의 접근성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확실히 그 베리에이션 변화되는 폭이 철도의 통행 시간이 그 확실하게 임팩트가 크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접근성을 추정한 다음에 접근성의 각각의 지역의 양이 형평성을 좋아지는 쪽으로 그 동투자가 이루어졌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그 공간적 접근성, 아까 그 접근 산세 타입 접근성하고 철도 접근성을 했더니 좀씩 더 그 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워밍업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신도시 이쪽에 이제 그 특정 아까 250개 시군구로 저희가 데이터 셋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 존책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도로의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총량과 아니면 1기, 2기, 3기 따로 나눠가지고 한번 변화되는 폭을 봤는데 도로는 뭐 크게 그 전체 양과 이렇게 변화되는 신도시들의 양들이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철도는
조금 그 전체량과 변화되는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매칭돼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 투자 그다음에 토지형 변화에서 토지형 변화로 더 크게 뭔가 접근성이 변화된다는 느낌은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철도 투자로 인해서 좀 뭔가 그 2009년에 10년 그다음에 16년에 그 전체적인 접근성에 그 영향이 더 크게 이제 나오는 걸 이렇게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가치 추정에 대한 접근성 개념을 이런 그 모든 데스티네이션 초이스 모형에 의한 그 접근성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0년 트랜스퍼 리서치 파트 D에 나와 있는 가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암스테르담 옆에 일마리라고 하는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그 모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 투자의 효과랑 토지 이용 변화의 효과 각각을 분리해 가지고 그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조합이 더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모형식이 되겠는데, 그 모형식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교통 수단 분담 모형하고 모형식은 비슷하지만 모드 앤 데스티네이션이 각각의 그 초이스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드 초이스를 추정하는 데이터 셋보다 굉장히 그 데이터 셋 만드는 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구조로 그 모드 초이스 같은 경우는 대안을 마련할 때 이제 내가 전국 지역간일 경우는 승용차, 버스, 고속철도, 일반철도 하면은 각각의 그 실제 초이스를 승용차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상의 초이스, 선택하지 않은 초이스도 3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지역간 같은 경우는 그런 초이스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군구가 하나의 그 데스티네이션 초이스 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가 데스티네이션, 아니 저기 초이스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은 한 사람당 1000개를 고려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000개를 고려해가지고 모형 추정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랜덤하게 그 실제 초이스한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한 9개만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가상의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그림의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순번 1번 선택한 건 내가 실제로 선택했다. 수단은 승용차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선택 대안은 랜덤하게 이제 끄집어낸 거고, 출발지는 픽스된 거죠. 도착지를 랜덤하게 끄집어내죠. 그러면은 나머지의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도착지 규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한 명에 대한 데이터 셋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 한 4,000명을 랜덤하게 그 국가교통 DB에 있는 8천만 명 통행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또 랜덤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모형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모형 추정한 결과를 보면은 그 제일 밑에 있는 어트랙트라는 거는 그 사이즈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도착지에 그 도착량에 해당되는 변수고,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시간 변수, 그래서 시간 변수가 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비용 변수도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 모형 추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그 출발지하고 도착지에 각각 수단의 시간과 비용 데이터 셋이 있잖아요. 그 셋과 아까 나와 있는 모형식을 가지고 각각의 그 가치를 추정하는 로그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2005년, 2006년, 2007년 해당 연도별로 아까 나와 있는 파라메타 가지고 시간과 비용 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제일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존, 그다음에 연도에 그 어떤 가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가치가 나오고, 이런 썸 해가지고 존별로 나와 있는 거를 해당 연도에 썸하면은 총 가치가 되는 거고, 이 총 가치가 사실은 그 어떤 값이 크다 작다 이거에 의미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더 인포메이션을 주려면 소비자 잉여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려면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그
로그섬 값을 가지고 그 t 플러스 1년도 마이너스 t년도 값을 빼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나오는데, 소비자 잉여 가지고 그 시간 가치를 적용하고 그러면은 하루 가치가 되고 연간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하단에 보면은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그 연간 가치가 37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로그섬 계산한 거에 총 가치를 연간 가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면은 그 어떤 교통체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표시가 되겠고요, 수치가 되겠고, 교통체계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값도 굉장히 마이너스 내지는 플러스 해가지고 값도 거의 절대값으로 보면 되게 작은 값이 나오는 거고, 아까 그 2005년도하고 6년도 값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또 2007년도, 그 다음에 2009년에 10년, 이렇게 그 어떤 교통 투자로 인해서 큰 변화 아니면 토지형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소비자 잉여의 연간 가치가 이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구분한 거고, 이걸 좀 더 그 룰 오브 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스프레드시트 계산한 걸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서울 같은 거를, 서울의 경우를 한번 매년 추정한 값을 한번 봤어요. 보면은 어떤 데는 그 비슷하게 가고 어떤 데는 감소하고 어떤 데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서울에 있는 강남하고 용산 이쪽은 다른 쪽보다는 훨씬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KTX랑 그런 거에 효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 보면은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이게 1000만 단위,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000만 단위 수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0만, 300만, 400만 이런 수치인데, 제일 밑에 이제 그 제가 화면 캡처한 게 제일 밑에 있는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 좀 작은 도시를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세종시는 옛날 2005년도에는 한 10만 정도의 가치, 10만 정도의 그 값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50만,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60만 정도까지 증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연구를 하면서 이 값을 추정하면서 이게 그 행복도시 지방 이전하면서 인구가 한 30만 도시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더 큰 값으로 뭔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제일 오른쪽에 그 칼럼이 증가량이 큰 거랑 그 다음에 증가율 큰 거, 이런 걸 한번 그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옛날 2005년에 비해서 2016년까지 한 1300%까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경상도에 함안군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 밀양시 여기도 상당 부분 1600% 이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값도 보면은 세종시하고 증가량 그 150만 원 정도 증가한 거하고 똑같이, 양산 같은 경우, 양산 아니면은 김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한 패턴을 보여서, 이게 그 교통 토지 어떤 토지형 변화의 효과랑 교통 투자 효과 이런 걸 봤을 때 그 뭔가 좀 생각할 때 조금 약간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값이랑 좀 뭔가 좀 틀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 애그리게이션 해봤습니다. 왼쪽은 이제 전체 우리나라 양을 한번 매주를 한 건데,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쭉 이렇게 약간 증가하다가 그다음 7년에서 8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고, 그래서 교통 접근성은 5년 동안 16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그 트렌드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 시, 군 단위로.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서울은 증가하다가 한번 점프하면서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약간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좀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고,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2008년, 9년, 10년 되면서 굉장히
증가하면서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그 다음에 큰 값은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거든요. 근데 부산하고 인천은 거의 리니어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걸 좀 더 그 스케일이 너무 뭉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끄집어냈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그림에서 왼쪽은 광역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도단이고, 근데 광역 도시는 큰 변화 없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화되면서 리니어하게 좀 증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2005년부터도 상당히 규모가 컸고, 그 다음에 증가하더라도 조금밖에 증가 안 하는 게 이제 부산, 그 다음에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다 비슷한 광역 도시들은 그런 패턴을 보였고, 이거는 그 2004년 5년에 그 중요한 그 KTX역 그런 것들이 미리 가가지고 미리 그 내재된 값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튼 광역 도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거의 변화폭이 되게 적었다.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경남, 그다음에 경북, 충남은 굉장히 밑에 있는 바닥을 그리다가 2007년, 8년 지나면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권은 변화가 되게 적었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는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거는 이제 경남 지역이고요. 되게 그 값이 작았는데 커졌잖아요. 그다음에 경북도 그 오히려 경북은 초반에 경남보다 더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이 또 이렇게 많이 크게 그 증가를 했어요. 근데 충북은 증가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2014년 되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도 그 되게 값이 작았는데 상당히 이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남과 강원은 되게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씩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궁금한 게 이제 과연 토지형 변화에 좀 이 기간 동안에 1기, 2기, 3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1기는 더 그 2000년 전이니까 2기가 이제 좀 우리한테는 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2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값을 한번 합쳐봤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전국 양이랑 한번 플라팅을 해봤는데, 전국에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랑 혁신도시, 신도시 증가하는 패턴은 좀 유사하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양에 비해서 증가 패턴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토지형 변화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좀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려본 바에 따르면은 그런 결과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과연 시공고 레벨에서 시계열적으로 접근성 추정이 가치 개념을 적용한 게 추정이 가능한가? 뭐 다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고, 이제 해석상에 교통 투자에 정말 그 영향에 의해서 접근성이 증가한 거냐, 토지형 변화에 의해서 교통 접근성이 증가한 거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교통 투자가 좀 더 영향이 좀 지배적이지 않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는 토지형 변화의 효과가 좀 크진 않았다. 뭐 그런 걸 좀 현재 그 오늘 준비된 자료에서는 그렇게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더 그 앞으로 또 해봤으면 하는 게, 그 도로하고 철도의 수단을 분리한 거랑,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오리지널 한센 접근성이랑, 그 다음에 그 토지형 변화의 효과를 좀 더 어떻게 그 잘 디자인해가지고 좀 더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더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교수님 의견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그 김찬성 박사님과 같이 저널 오브 어드밴스 트랜스포테이션의 그 박사님께서 그 주저자로 관련된 논문을 진행을 하고 계셔서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그 접근성의 그 정의, 이 난해하고 좀 복잡하고 다양한 정의를 좀 정리해 주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셨고 제가 매우 미흡한 도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교통학 전문가라기보단 제 전공이 그 토지용 교통 환경 상호작용이라서 도시계획에서 교통 접근성을 보는 그런 관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께서 접근성을 그 이동성의 유의어로서 모빌리티 베이스드 액세서빌리티 이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클래스 1으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그 스피드 혹은 통행 시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지는 제가 그 토지용 계획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목적지는 주로는 광역 차원에서는 도시의 중심지, 그리고 로컬, 근린에서는 근린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도시계획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집계 자료를 이용한 그 접근성 연구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그 집계 자료를 이용하면 그 예측 타당성 혹은 그 모형의 그 예측력은 높지만 그 설명력, 그 변수 거기서 고려한 변수의 설명력 그리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200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디스에그러기 데이터 그러니까 그 개인화는 비집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지 관점에서 특히 교통계획에서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 교통계획 쪽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거스 같은 학자들은 그 교통 투자와 토지용 계획 투자 중에 이것을 비교하는 두 개 양쪽을 전부 밸런스를 맞춰서 보기 위한 접근성이 왜냐하면 접근성이 교통 투자나 토지용 계획 그 토지용 투자의 그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그 지표로서 그 접근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거스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교통계획 쪽에서는 그 출발지 관점에서 아까 클래스 2로 말씀해주신 그런 헨슨의 정의에서 비롯된 접근성에 좀 많이 비중을 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이든 그러니까 클래스 1은 개인 중심, 클래스 2는 태지 중심으로 뭐 이제 모든 연구들이 그렇진 않은데요. 이렇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크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 두 개의 연구들이 또 그 이제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그러니까 그 거스도 그 저널 오브 트랜스포트 지오그래피에서 한 말인데요. 그 접근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그 난 유저, 그러니까 들에게 어떤 그 편익이나 효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그 통행을 하고 그 교통 수단이나 그 목적지를 이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통 투자나 토지용 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일반 그 난 유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접근성 혹은 교통 목적 관점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김찬성 박사님께서 교통 접근성 포럼을 통해서 거의 매달 혹은 그 이제 2달에 한 번씩 정도 이제 계속 그 포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참여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느낀 점은 그 선행 연구들이 얘기했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아까 클래스 1으로 말씀해 주신 이동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접근성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스피드나
통행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동성 관점의 접근성인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해석이나 그 작동 가능성, 정책적인 이제 어떤 인터벤션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적인 기준은 김찬성 박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론적인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연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클래스 2 관점의 접근성은 복잡하고, 그래서 김찬성 박사님께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이제 burden, 그런 부담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산이랑 해석이 매우 어렵다라는 좀 한계, 그리고 이제 적용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유틸리티 베이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조금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함의를 좀 클리어하게 찾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접근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건 다시 제 분야로 돌아가서 도시계획이나 수지원 계획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은 이 클래스 1의 접근성이 아닌 클래스 2의 접근성 쪽으로 보자면, 그렇다면은 클래스 1에서는 이제 뭐 3D나 5D라고 해서 접근성 그 자체가 아니고 접근성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밀도면 밀도, 뭐 연결성이면 연결성, 혹은 뭐 도시 설계 요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 시설까지의 이제 도달 시간이나 거리, 이런 요소들을 접근성의 구성 요소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토지연계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SSCI의 게스트 에디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근에 제가 어제 억셉 판정을 내린 연구가 한대 성현공 교수님께서 코비드 19의 확산에, 그렇다면 접근성의 구성 요소로서 밀도와 연결성, 도로 연결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연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들이 우리 프랙티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을 이제 토지용 투자, 그리고 혹은 교통 투자에 크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 크게를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이 방향이 조금 더 효과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은 토지용 투자 교통 투자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우리 접근 방법과 프로그램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세션이기 때문에 따로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도시 관점에서 접근성을 볼 때는 이제 교통에서 보는 OD보다는 중증성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상황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숫자와 교통, 토지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성문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좀 어렵고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우선은 김찬성 박사님이랑 뭐 이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저도 나눠봤었는데, 우선은 이 접근성과 토지 이용은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루프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접근성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인해서 토지 이용이 다시 좋아지고, 토지 이용이 좋아지면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또 더 이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김찬성 박사님도 이거를 어떻게 이제 토지 이용이 먼저냐, 뭐 접근성이 먼저냐, 이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김찬성 박사님이 이제 저에게도 뭐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봤거든요. 근데 토지 이용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종속 변수로 둘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경제 성장, 뭐 GDP나 인구 수 아니면 고용자 수 이렇게 저는 고려를 해보고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연구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토지 이용의 이제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Y라는 축에다가 지가를 넣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지가를 넣고서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접근성에 지가가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사님이 지금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제 지역 균형 이제 발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사항이 뭐냐면 무조건 접근성이 좋아지면 지역 균형 발전이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점에 가서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빨대 효과 뭐 이런 게 나타나서 거기까지 꼭 갈 필요가 없고 잠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뭔가 이제 균형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진짜 좋아지면 그때까지는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면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은 2시간 반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접근성이 엄청 이제 속도가 빨라져서 1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꼭 부산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방에 살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포인트가 어딜까? 접근성을 어디까지 이제 높여줘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도 좀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사님이 이제 접근성하고 유틸리티 그 접근성을 하셔가지고 다 이제 표로 보여주셨는데 표로 보여줬을 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이제 스테이블하게 되고 그리고 광역시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권, 광역시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접근성을 높여줄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은 지하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모르겠고 첫 번째 이제 토지 이용을 이제 지가로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접근성이 계속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 교수님. 역시 권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 변수, 주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또는 그 해석의 필요성이 좀 존재한다는 얘기를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혈기원의 엄진기 박사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김찬선 박사님 먼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분석하시느라. 저는 뭐 토지 이용에 대한 뭐 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 쪽을 좀 보시면 지금 발표하신 연구 내용이 상당히 좀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우리나라 2000년대까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지역 간 투자에 그 지역 간 접근성이죠. 시설이든 뭐 도로망이든 지역 간을 연결하는 투자에 좀 많이 그 예산이 좀 집중됐던 것 같고요. 2000년 이후에는 그 좀 지역 간보다는 권역 내 광역 도시를 많이 연결하는 그런 투자들이 현재까지 좀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그게 그 도시내라든지 이런 접근성에 이제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그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 웬만한 곳은 다 하고 점점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그 과거에는 그 교통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연차적으로 보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 이 토지 이용과 교통수단의 믹스드한 모델을 쓴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교통에 대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 미래에는 그 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다실 관점에서 출발지 중심으로 뭐 30분이나 1시간 이내 뭐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몇 개가 포함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복지 관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더 크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망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향후에는 뭐 미싱 링크를 좀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토지 이용과 믹스드 모델을 토지 이용과 수단을 같이 좀 본 걸 보니까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효과를 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2004년 KTX 개통 이후에 그 철도 쪽은 상당히 그 램프업 효과를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2004년도에 KTX 개통이 됐지만 그거의 효과는 한 3년, 2, 3년 뒤에 확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는 계단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철도는 그런 램프업 효과, 그러니까 건설 기간이 한 5, 6년씩 걸리는 거죠. 도로는 뭐 1, 2년 만에 이제 개통이 되지만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액세시빌리티에 대한 그 트렌드가 갑자기 몇 년 뒤에 탁탁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뭐 학문적으로는 도시용과 그 교통수단을 같이 좀 보는 것도 필요한데 나중에는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 개념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뭐 복지 차원에서 아까 2다시 쪽으로 가는 그런 결과들하고 앞에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접근성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향후에 우리 기간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어떻게 그 토지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체 우리나라 이제 토지도 그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투자하는 어떤 효과가 좀 뭐 예산 대비해서 점점 적을 것 같고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향후에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엄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엄 박사님도 여러 가지 접근성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제기하셨고 특히 이제 교통 투자의 어떤 효과를 복지 더 나아가서 어떤 생활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접근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역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특히 교통투자 정책의 어떤 변화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접근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주시면 또 종합적으로 조화로운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접근성에 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일단은 어디서 보니까 이게 교통하고 토지 이용이 뭐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하고 토지용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에 그 브릿지가 아마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우리가 교통 관련돼서 그동안에 보면 뭐 새로운 거에 너무 연구에 치중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 김찬성 박사님하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새로운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교통 수요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통 행태라든가 정말 우리가 교통 정책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보다 새로운 뭐 시류에 맞는 거 무슨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UAM이라든가 뭐 차량 공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좀 판정하는데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연구는 안 하고 좀 어떤 하여튼 뭐 좀 약간 시류에 좀 편승한다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연구라고 돼서 아마 제가 우리 저기 이찬원 박사님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접근성 관련돼서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우리 저 김찬성 박사님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하는 게 왜 필요한 건지 또는 측정 방법이라든가 뭐 이게 왜 우리 정책적인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향후 연구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막 많이 논의가 돼 있었는데요. 뭐 복지라는 거는 저는 형평성이라는 거하고 좀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태형 박사님 얘기하는 거 뭐 5D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도 같은 의미가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근데 접근성의 의미가 갖는 게 결국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지역 간 교통보다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면은 제가 접근성 관련된 그 논문들 보면 한 향후 20년 동안에 인구 70%가 도시에 사는데 어떤 도시 발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도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삶의 질 저하가 이루는 또 어떤 문제의 중심지이자 또 뭐 해결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뭐 대중교통의 전환이라든가 뭐 그 EST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도시 내에서 교통과 토지용의 연계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뭐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을 전환해야 된다, 지속 가능 교통 정책을 뭐 해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얘기는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단이 뭐냐, 뭐 TOD도 있고 뭐 뉴 어바니즘도 있고 스마트 성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단만 지금까지 그런 거 했었지. 물론 우리가 그런 수단도 제대로 적용도 안 해봤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과 토지용을 뭐 연계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난 거냐. 그게 아마 저는 그 접근성이 그 토지하고 교통하고 연계 어느 정도 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접근성이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교통하는 분들은 한번 좀 글쎄요, 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게 정책 목표나 이런 거가 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것 또는 광역교통망 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수요자들은 왜 그렇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걸 잘 몰라요. 그냥 공급자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정말 교통에서 우리가 그동안 금과학존에는 PC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타당한 그 근거라든가 이유를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교통 투자나 이런 게 그러니까 PC 분석이 결국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최대 나서의 최대 행복, 하여튼 내가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만 내고 거기에서 약간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낀 사람,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니들한테는 좀 차분히 기다려. 낙수 효과가 너희들한테 떨어질지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렇게만 지금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아까도 김찬원 박사가 연구하면서 찾아낸 게 결국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구, 우리가 말하는 이쪽에 투자가 집중된 거죠. 왜 그쪽에 한 게 저 사회적 편익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더 자유주의적이고 그 투자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붙여는 미국도 이미 벌써 예전부터 어떤 그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형평성을 따지고 있었잖아요, 벌써. 근데 그런 거 우리 교통하는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야, 투자를 했는데 편익을 우리가 그거를 조금 부족하지만 골고루 나눠 먹자에 대해서는 다 이미 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는 접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형평성, 아까 말씀하시는 뭐 교통복지 이런 걸로 가는 중간 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형평성을 아까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측정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교통하시는 분들은 아까 한 것처럼 이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할 수도 있겠고, 또 토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목적지 중심의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접근성을 측정해서 가장 단순한 모형부터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뭐 누적 측정법, 일정한 뭐 시간 임계점 내에서 내 목적지까지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부터 해보고, 그게 어떤 아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론적인 만족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접근성을 연구하는 거는 접근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접근성이 높게 지금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도 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교통 계획을 집행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 평가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교통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가 뭐 어떤 뭐 새로운 교통정책 집행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성과평가한 거는 우리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뭐 노선을 몇 개 만들었다, 뭐이 정도가 지금 성과평가 기준인 거죠. 정작 그러면 수요자가 내가 그래 그 투자를 해갖고 나한테 얻은 혜택이 뭐지?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KTX 전에 뭐 시골에 이제 김제라는 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마을호나 이런 게 다 서구, 그다음에 무궁화도 여러 번 무궁화호 열차도 섰거든요. 근데 KTX가 들어오면서 KTX가 다니다 보니까
속도가 낮은 새마을호나 문광호는 다 노선을 뺐다고요. 그게 과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 KTX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교통 정책에 어떤 그 효과가 있었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KTX에 대해서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오히려 우리는 KTX가 없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제 아까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막 이론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축적하다 마지막에는 저기 뭐 효용까지 넣어 유틸리까지 해서 개인의 효용까지 넣어서 그 사회 전체적인 그 효용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효용은 늘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효용은 줄었거든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계속 이런 투자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계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 모델을 접근성을 측정하는 모델을 만들고 시계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나아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그 실적이라든가 승용차 실적,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교통 OD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고쳐가지고 이런 접근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조금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보면은 뭐 물론 나타나는 영국이나 호주 이런 게 또는 뭐 텍사스 이런 접근성 관련된 어떤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어디에선가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역할은 뭐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러려고 하면 최근에 많이들 교통 분야에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취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접근을 빅데이터라고 접근을 하는데 꼭 빅데이터 아니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그 설명력 있는 그런 접근성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게 우리가 접근성 이런 거 하는데 지역개발학회에서 이거 우리를 초청을 했을까 해봤더니 결국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에서 지역개발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 뭐 교통 쪽에서도 교통 자체만이 아니라 지역 개발이나 이런 걸 좀 염두를 좀 많이 줘야 되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 누구나 아는 그래 좋은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을 오면 지역 개발이나 발전이 되겠지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거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행정 사이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됐다. 다시 더 나가서 제가 과장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뭐 저도 이쪽에 일한 시간이 좀 되긴 하지만 이제 전문가와 행정가의 영역은 없어졌다. 전문가들이 크게 반성을 하고 특히 우리가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전반적인 그 일침을 좀 가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될 방향도 좀 과장님 의견 속에서 많이 우리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김찬성 박사님 전반적으로 뭐 그 전문가 세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멘트를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많은 분들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에는 교통과 토지 이용의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건데, 참 한센이 1959년에 쓴 논문이 제목이 그거거든요. How Accessibility Shapes Land Use. 이걸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접근성이 토지 이용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결정할 수 있다. 되게 접근성이 중요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결정한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논문을 우리 김태형 교수랑 최근에 그 아티클 하나 써가 제출했는데, 거기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썼던 1959년 상황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논문과 그 사람의 석사 논문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오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이 요지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그 사람들을 잡과 그 다음에 주택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 중심부에다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도심에다가 그런 그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도심지가 아니라 부도심에 놓는 게 접근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가 커지면서 부도심에 주택을 건설하고 하는 일반적인 그 커먼센스랑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접근성이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게 이게 맞구나 라고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는데, 그 사람의 접근성 수식,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에다가 제대로 그 사람이 제안한 거에 적용을 하면 CBD를 개발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퀘이션 상에서 보면은 맷집이 큰 곳에 이게 중력 모형이잖아요. 그 상호작용을 갖는 그 기회의 크기, 이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곳, 큰 덩치가 있는 곳에 교통체계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교통체계가 없이도 택지가 개발되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접근성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건 아니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이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도심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부도심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양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How Accessibility Shapes Land Use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과장됐다 그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독립변수로 써가지고 이 양을 늘려가지고 그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 아까 권성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어떤 그 독립변수로 써야 되는 그런 변수라기보다는 양이 어떻게 달라져 이렇게 개발돼 와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있었다. 결과론적인 해석,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속 변수로 써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아니면 매개 변수로 써야 된다. 첫 단에 있는 독립 변수를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교통과 토지형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발간되면은 한번 제가 회람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다른 분들 혹시 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발제하신 걸 듣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야, 이 워킹 그룹이 필요하다, 이제는. 특히 우리가 전문가들이 늘 워킹 그룹을 얘기할 때 이것이 실현 가능한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에 지원이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국토부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구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세미나부터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학술대회까지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워킹그룹의 결과물이 결국
실용적인 측면이나 학문적인 측면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짧게 예전에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 워킹그룹의 결과물이 학교나 행정의 그 지침으로 또 나가서 어떤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어떤 지식 자본이 쌓이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김 박사님과 특히 이제 참여해 주신 박 과장님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세미나 준비하시고 발표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세미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 근데 제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게 한 건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것도 필요해요. 저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좀 보면 많은 준비해주시고 다만 근데 최근에 네. 뭐 자율차나 막 UAM 이런 게 우리가 너무 교통 쪽에서 맞습니다. 급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어차피 동감합니다. 네. 교통이라는 게 교통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분야에 있는 기술들을 결국 마지막에 집대성하는 건데 네. 우리가 마치 주도를 하는 것처럼 교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여전히 좀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제가 아는 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학계나 연구원에서 가장 진지하신 분들이에요. 근본적인 고민들하고 계신 분이라서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워킹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